방구석 아이비 영어 채널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름만 들어도 그 어렵고 난해한 작품? 하고 어른들조차 고개를 흔드는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해변의 카프카, 원제는 카프카 언더 소울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일본 작가의 작품을 뭐 아이비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는 편은 아니지만 일본이나 유럽의 영문학 과정을 100%로 운영하는 국제학교에서는 그 하루키나 또 한국 작가의 작품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초현실주의 문학의 가치와 또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왜 전쟁과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초현실주의 기법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저도 그 하루키의 작품을 읽었을 때 너무 어려워서 난해해서 또 포기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수업을 위해서 저도 그 1권은 정말 억지로 읽었고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읽어보자 하면서 읽었고, 그런데 이제 2권에 가서는 그 이야기들이 합쳐지면서 퍼즐처럼 너무나 재밌어서 정말 빠르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좀 많이 어렵다면 이렇게 번역본으로 먼저 1권을 조금씩 읽다가 2권에 가서 재미를 느끼면서 이 초현실주의 문학과 하루키의 기법, 그리고 일본의 여러 그런 원령 사상이라든지 다양한 사상들에 대해서 찾아가면서 이 카프카의 여정에 함께 해본다면 또 어렵지만 보람 있는 그런 독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이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아이비 영문학 과정이 얼마나 수준이 높게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고등학생들에게 하루키 수준의 작품을, 정말 세계 최고의 예술의 경지에 오른 작품을 읽게 하는지 저도 가끔 힘들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하루키가 이 작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았다고 얘기한 만큼 치밀하게 잘 짜여진 작품이면서도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전쟁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폭력에 대한 그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이해했을 때 얻어지는 그런 보람도 굉장히 크고요. 초현실주의라는 그런 예술 사조가 등장한 것은 1차 대전 이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고 회의를 느끼면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인간의 기본 가치로 돌아가자 하면서 히피운동과 함께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초현실주의 어떤 그런 미술 작품을 함께 봐도 도움이 되고요. 하루키는 도쿄에서 정통으로 문학을 전공한 작가로 초현실주의 기법으로 작품을 쓰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는 UFO가 나오지 않나, 집단 최면이 나오지 않나, 양성인, 한 몸에 두 가지 성별을 가진 사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동물과 대화하는 사람, 하늘에서 물고기가 쏟아지는 물고기 비, 알 수 없는 노래 가사, 기묘한 일이 일어나는 도서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상과 현실이 반복되는 것에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이고 온라인 사회가 되어버렸고, 특히나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순식간에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온라인에 빠르게 퍼져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좀 이 초현실주의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작품 안에서는 이 한 소년의 일본 도를 이렇게 여행하는 여행기로 그려져 있지만, 이 작품을 풀어갈 때는 온라인이나 초연결주의 사회, 환경 문제로 함께 연결을 해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안에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루키는 오히려 초현실주의 안에 아주 사소한 생필품이라든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제품의 브랜드명을 넣어서 오히려 너무나 초현실주의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스토리와 이 이야기에 우리를 끌어들일 수 있게 그런 현실적인 요소를 중간중간 넣고 있는데요. 편의점의 이름이라든지 믹스커피의 브랜드명이라든지 우리에게 친숙한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너무 초현실주의로 가버리지 않게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인 기법이고요. 또 도서관이라는 곳이 그 가출한 소년이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인데요. 이 도서관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상상력이나 역사, 지식, 문화 유산의 가치와 보고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잊고 지냈던 과거의 전쟁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문화유산 가치를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의 시작은 이 카프카라는 소년이 자신을 버리고 간 냉정한 어머니와 일에만 빠져있고 자신에게 무심한 아버지에게 반항심을 품고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15살 소년이 되고자 해서 가방을 챙겨서 무작정 가출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전쟁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한 소년의 정체성 성장을 담고 있는데요. 정말 아이비 과정에서 좋아하는 주제를 모두 다 담고 있죠. 아마 학생들도 한 번쯤은 중고생 때 가출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을 거예요. 뭐 부모님에 대한 갈등일 수도 있고 학업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고 정말 내 자신을 찾고 싶다, 모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이 자아가 성장하면서 10대 시절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제 성인이 아닌 이 몸과 그 정신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15세 소년을 주인공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 카프카가 그 가출하면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 장소와 일화를 통해서 소설이 전개가 됩니다. 초현실주의 작품은 어려운 만큼 저는 굳이 아이비 영어 선생님께서 이 초현실주의 작품을 한 이유는 그만큼 학생들의 상상력이라든지 해석을 더 자유롭게 열어두시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현실주의 기법 자체가 인간의 모든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작품의 해석조차도 제 이야기나 어떤 유명한 사람의 그런 해석이 아니라 학생들이 더 자유롭게, 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백을 주는 것이 바로 초현실주의 문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데요. 어쩌면 자연과 삶 자체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어떤 종류든지 폭력에 노출이 되어 있고 삶 자체가 폭력일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5세 소년은 부모와 학교의 보호에서 벗어나 이 세상과 이성의 눈을 뜨는 나이로 작품 안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폭력성을 그 남성의 성욕과 동일시해서 이 카프카가 몸에 원치 않게 느껴지는 변화라든지 욕구를 통해서 또 전쟁이나 폭력에 대해서 연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작품이기 때문에 원령 사상, 일본의 그 전통 사상을 이해한다면 더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아무래도 자연재해가 많은 국가다 보니까 매년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해서 그 무속 신앙에서, 전통 신앙에서 사람뿐 아니라 자연이나 오래된 물건에도 영혼이 깃들었다라고 믿는 그런 원령 사상이 있고 지금도 신사가 굉장히 많죠. 그런 걸 봤을 때 이 작품 안에도 보면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들의 꿈에 나오고 또 그런 한이 동물과 자연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런 일본의 원령 사상과 또 전쟁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함께 그려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문학이라고 하면 보통 굉장한 현실적인 묘사나 어떤 한 인물이나 가족이 무너지는 것 또는 전쟁 안에서의 어떤 극적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전쟁의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전달을 하는데 왜 이 하루키는 전쟁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초현실주의 기법을 사용했을까요? 저는 그것이 이 작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생각은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로 독일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런 일본조차도 2차 대전 말에 미국으로부터 핵폭탄을 맞아서 전쟁의 상처가 굉장히 크게 남아 있습니다. 작품 안에 히로시마나 도쿄 지명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뭐 정치인들의 결정이지 서민들은 희생을 당했고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고 뭐 몸에 그
그런 어떤 픽폭 피해를 입어서 그런 기형 출산이라든지 자연이나 동물들이 망가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잊어버렸죠. 그리고 이런 하루키 정도 되는 그런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작가가 아무리 일본이 전쟁 당시에 큰 피해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 쓰고 싶다 하더라도 또 일본으로 인해서 피해당했던 여러 국가들과 그런 희생자들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초현실주의라는 기법을 통해서 소년과 동물들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학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작품 안에 까마귀 소년이나 말하는 고양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일본에서 까마귀나 고양이는 굉장히 지혜롭고 영적인 동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성장하는 자아의 내면 목소리나 또한 세상의 이치, 인간의 이성이나 상상력을 표현하는 동물이면서도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은 비단 인간뿐 아니라 동물과 자연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참 동물이나 자연이 사람보다 더 이 순리대로 살면서 지혜롭다, 생명력이 강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이 아이비 과정에서는 사람과 동물, 자연의 지위를 동등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인간이지만 거기에 대한 피해는 모든 생명이 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작품 속의 중요 인물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초현실주의 작품이다 보니까 이 인물들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그 테마를 통해서 어떨 때는 연인이고 어떨 때는 도서관 관장이다가 우연히 만난 아는 누나였다가 뭐 친누나였다가 어머니였다가 이렇게 한 인물이 고정되지 않고 성별 또한 뭐 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양송이였다가 이렇게 변화하기도 하고 또 소년이었던 사람이 노인이 되기도 하고 다시 아이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좀 제가 정리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인공인 다무라 카프카는 어릴 적에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고 매정한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 가출해서 무작정 떠도는 15세의 소년입니다. 일본은 만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국내로 따지자면 뭐 중3이나 고1을 앞둔 정도의 나이의 학생이겠죠? 우연히 고무라 도서관이라는 사설 도서관에 머무르게 되면서 과거의 역사적 장소와 사건, 인물들과 다양하게 얽히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무라의 아버지는 성공한 조각가였지만 매정하고 나중에 이런 좀 비현실적인 장면에서 잔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사쿠라라는 이제 가상의 누나가 등장하는데요. 가출한 다무라가 버스에서 우연히 만나 친분을 쌓게 되고 다무라가 힘든 시기마다 적절하게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이성관계로 발전할 뻔하지만 남매처럼 남게 되고 이 카프카는 어쩌면 어릴 때 자신을 버리고 간 엄마와 친누나가 이 사쿠라 누나일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왜 이 작품 안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등장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제 전쟁을 할 당시에는 그 왕국의 그 왕족의 뭐 부인이나 딸까지 뺏어서 잔인하게 취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라는 존재는 한 나라에서 파괴되는 꼭 생명뿐 아니라 어떤 유산이나 유적 그런 전통 건물 이런 것들을 어머니 그러니까 heritage를 어머니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사이키라는 전직 피아니스트이자 가상의 어머니이자 이 고무라 도서관의 관장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인데요. 이 고무라 도서관의 관장으로 과거에 억울하게 연인을 잃고 과거에 갇혀서 평생을 허비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과거와 현실을 오가는 여성상이자 인물로 표현이 되고 또 이 카프카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직원이자 그 카프카보다 몇 살 형으로 카프카를 받아주고 도와준 인물이 있는데요. 오무라라는 도서관 직원으로 양성성을 가진 인물로 그러니까 한 신체에 남자와 여자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원자폭탄의 피해를 나타내는 그런 신체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성별을 초월한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가출한 다무라를 도와주고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해주는 통나무집에 데려다 줍니다. 이 통나무집에서도 또 이 카프카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과거의 전쟁 피해자들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소년으로서의 뭐 성욕이라든지 자신의 신체나 정신에 생기는 변화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 앞날에 대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카타 노인이 앞에 등장하는데요. 왜 갑자기 카프카가 주인공인데 웬 노인이 등장하냐 할 수 있는데, 이 서로 다른 인물들이 또 다른 공간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하나의 그 단서를 통해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이 나카타 노인은 과거의 전쟁 피해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폭력을 당해서 지능장애가 생겼지만 동물이나 사물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이 인물은 과거 전쟁에 일반 서민들이 그 남편이나 아들을 잃고 혹은 삶의 터전을 잃고 겪는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폭력의 전염성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나카타 노인은 과거와 현실을 연결하는 임무를 다 하고 평화롭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1권 말에서 2권 초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호시노라는 전직 군인이자 현직 트럭 운전사로 과거 불량 청소년으로 군인에 입대했다가 트럭 운전사가 돼서 우연히 나카타 노인을 만나고 그 노인의 순진함에 끌려서 그의 임무 완성을 돕게 됩니다. 일본의 군대나 경찰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 설정된 인물이며 클래식 음악과 도서관의 가치를 깨달아가는 인물로 표현이 됩니다. 클래식 음악이나 도서관, 그림은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는 유산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쟁의 폭력성이라든지 그런 폭력에 대해 알지 못했던 인물이 그것을 깨달아가고 예술이나 어떤 인문학적 가치까지 깨달음이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고양이와 까마귀는 일본에서 지혜롭고 영적인 동물로 인간 세계와 자연계를 이어주고 현실과 비현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까마귀를 보고 그 데미안 소설이 떠올랐는데요. 그 데미안에도 이 문장이라고 하는 날아오르는 새의 그 상징, 시각적인 그 장치를 통해서 그 데미안의 의식이 성장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요. 까마귀는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영적인 지혜로운 동물로서 그 카프카의 성장하는 내면의 자아이자 조언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조니 워커라든지 KFC 노인 샌더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인물들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거나 사람보다는 어떤 캐릭터로 그려지는데, 자본주의에서 우리 일상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그 사람의 형상을 가진 캐릭터로 이 조니 워커는 그 유명한 양주, 술에 그려있는 그 사람 모양의 캐릭터입니다. KFC 노인은 그 치킨 프랜차이즈점 앞에 서 있는 그 노인, 그 동상을 말하고요. 이 캐릭터들이 현실과 환상을 연결하면서도 마법의 힘을 가진 가상의 인물로 자본주의의 힘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요소들이나 인물 소개만 들어도 아, 정말 초현실주의구나 라고 느껴져서 많이 어렵게 느껴지나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작품을 읽고 어느 정도 이해한 학생들이라면 TOK나 소논문에 적극적으로 이 작품을 반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소년의 정체성과 그리고 전쟁의 피해와 어떤 생명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초현실주의라는 그런 어려운 그런 높은 수준의 예술적 표현으로 표현하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담은 그런 작품으로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 작품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이 논문으로 옮긴다면 정말 수준 높은 그런 가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이 작품을 읽게 되기 때문에 뭐 전쟁에 대한 반대라든지 생명에 대한 것이나 폭력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 카프카가 정말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가출을 통해서 무엇을 찾았는지 한번 자신의 관점과 목소리로 해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이 하루키의 작품을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제 유튜브 채널이나 또 블로그에도 놀러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우리가 무조건 뭐 하루키 작품은 어렵다, 학생들은 초현실주의 작품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문학과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자유롭게 작품을 읽고 퍼즐처럼 그 맞춰가는 기쁨, 독서하는 기쁨과 세계 최고 수준의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기쁨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무라카미 하루키의 해변의 카프카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